자, 마켓나우 2부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인데 우리 시장 모처럼 만에 강한 반등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일단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월 생각해보면 미국 대선 때문에 계속 걱정도 많았고 변동성도 많았고 이런 시장이었는데 이제 트럼프의 위협에서 시장이 약간씩은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 사이에 삼성전자 관련된 좋은 소식이 있었잖아요. 젠슨 왕 CEO가 이 삼성전자 HBM 관련해서 승인 최대한 빠르게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언급을 해줬는데 이러면서 오늘 삼성전자가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근데 어쨌든 지금 또 상승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자,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잠시 후에 이재 앵커와 대담에서 조금 더 삼성전자 깊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 충격받았던 제약바이오도 오늘은 일단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해석들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이데일리 TV 인사이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업종에 대한 힘이 그 주도력이 좀 약화됐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 찾기는 진행돼야 된다라는 의견 많습니다. 그게 무엇일지 저희 마켓나우 2부에서 항상 세심하게 봐드릴 거고요. 특히 우리 시장이 반등하려면 수급이 또 기초가 돼야 되는데 외국인이 또 재유입될 수 있을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자, 이번 주에는 과연 외국인 수급이 좀 바뀌게 될지 삼성전자로도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지 여부가 일단은 가장 중요 포인트가 될 텐데요. 일단은 오늘 시장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슈나 업종, 테마들을 더 자세하게 분석하면서 대비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브리핑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싱크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업종 테마들이 빨갛게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기분 좋게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을 출발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반도체 관련해서 젠슨 왕 CEO의 삼성전자 HBM 컬 테스트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오랜만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2차 전지도 함께 조금 반등을 나타내면서 지수가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STO 관련해서는 이슈가 조금 있는 상황인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STO와 관련된 간담회에 참석을 하겠다. 어쨌든 여당 쪽에서는 STO 법제화를 빠르게 추진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오늘 테마로서는 조금 더 강하게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외에도 트럼프 트레이드의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조선, 전력설비, 그리고 우주항공,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종목들도 지난주에 조금 쉬어가는 듯 했는데 이번 주에는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로봇도 일맥상통하는 모습이겠죠. 자, 여기에다가 최근에 어쨌든 또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주말 사이에 지난 금요일쯤에 발표가 됐던 중국의 무비자와 관련해서 기간을 더 늘리겠다, 15일에서 30일로 늘리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항공과 그리고 컨텐츠나 이런 것들이 함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항공, 여행 관련 종목들도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이렇게 중국의 수혜주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의 수혜주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가다 보니까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계속해서 시장에 최근에 정치 테마주들이 이렇게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위증교 사염의 1심 선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또다시 판결을 받게 되면서 심판대에 놓이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오늘 위증교사 관련된 심판 결과는 오후 2시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면 또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흐름 잘 체크해 보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슈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얘기를 역시 가장 먼저 해야 되겠죠. 삼성전자 이제는 AI 랠리에 함께 탑승하면서 주가가 좀 우상향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난주에 자사주 매입 카드를 꺼낸 이후에 주가가 하방은 지지해주는 모습입니다. 5만 원 선은 어쨌든 깨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줬죠.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시장에서 그런 의지가 표출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주말 사이에 젠슨 왕 엔비디아 CEO가 홍콩에 갔습니다. 홍콩 과기대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는데요. 자, 이 행사장에서 여러 언론들이 젠슨 왕이 워낙 핫한 인물이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했겠죠. 그런 상황에서 젠슨 왕 CEO가 삼성전자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HBM 승인을 위해서 지금
빠르게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는 우리 언론들은 이거 굉장히 집중하는 상황이었고 많은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 언급에 어떻게 오늘 시장이 움직일까, 삼성전자가 반응을 할까 많이 궁금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삼성전자도 지난달이었죠.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관련된 비슷한 언급을 하긴 했었습니다. 주요 고객사의 퀄 테스트에서 유의미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자, 이게 그러면 엔비디아일까라고 그때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추측을 했었는데 그게 맞아떨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기대감들도 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젠슨 황 엔비디아 CEO도 지난주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관련된 협력사들을 언급했었는데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이런 업체들을 이야기했었는데 삼성전자는 쏙 빼놔서 또 지난주에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쨌든 뭐 컨퍼런스 콜이나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홍콩 과기대 학위 수여식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언급을 해줬습니다. 이것이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를 빼놔서 달래기용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포석으로 삼성전자를 또 언급한 것인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다른 좀 이야기이긴 하지만 미국 반도체 기업 넷 리스트에 대해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미국의 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일단은 이것보다는 젠슨 황 CEO의 언급에 시장은 조금 더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포함한 관련된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장 초반에 3% 이상 상승하면서 57,7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요. 현재는 시가 대비 상승폭 약간 줄이면서 그래도 2.3% 강세 힘을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10월 30일 이후부터 쭉 봤을 때 11월 15일을 제외하고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있었거든요. 그런 흐름들을 딱 끊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순 유입될 수 있을지가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분석이 있으니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건 삼성전자는 현재도 2.5%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지난 거래일 4.6% 급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오늘 시가는 마이너스 1%로 출발했거든요. 근데 낙폭을 회복을 하면서 양봉의 흐름으로 좀 변화했습니다. 0.5% 상승, 현재 17만 7,500원 선에서 상승하고 있는 흐름들이 두드러집니다. 오늘 긍정적인 흐름들 반도체 업종에 좀 불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YC와 DI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업체이면서 한 달간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됐거든요. 오늘은 좀 차별화됩니다. 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닝 테스터 국산화 HBM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인데 오늘 1% 약세 흐름으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YC가 오늘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3% 상승세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테크윈 같은 경우에는 HBM, 3 업체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호재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싶었지만 오늘 주가는 크게 탄력적이지 못합니다. 0.3%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이 강했잖아요.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들 말씀드렸고요. 다음 테마 가보시죠. 자, 두 번째로는 중국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자꾸 우리에게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와주세요라고 계속해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난주에 또 중국에서 이 무비자 입국과 관련된 조치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죠. 중국에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체류 기간을 기존의 무비자로 15일 동안 체류할 수가 있었는데 이걸 30일까지 한 달로 늘렸답니다. 갑자기 또 이런 발표를 하다 보니까 주말 사이에 또 우리 시장에서도 오늘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무비자 입국 기간을 30일로 2배 연장을 했습니다.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나니까 중국에서 돈을 더 많이 쓰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한번 이 무비자 입국을 제한을 했다가 풀어주지 않고 있었는데 일본도 이번에는 제한을 풀면서 일본인 관광객들까지 받으려고 하는 중국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무비자 입국 관련해서는 그 나라 상대 국가와 상의를 하고 협상을 하면서 이렇게 카드를 꺼내는데 일방적으로 뭐 협상도 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그냥 오픈을 해버렸습니다. 이러면서 중국이 지금 굉장히 급하구나. 외국인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여행객들을 끌어들여서 어쨌든 중국 내부의 내수라든지 소비를 진작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너무 눈에 보인다라는 그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미국의 이제 트럼프 2기 정부가 곧 있으면 출범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응하는 것이다라는 해석들도 많습니다. 자, 일단은 뭐 트럼프 2기가 출범을 하면 관세를 때릴 것이다.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중국만 때리는 것이 아니라 뭐 전 국가에게 다 때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이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미국의 친우호적인 국가들이 이탈할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런 이탈하는 국가를 중국 쪽으로 좀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노림수가 아닌가라는 해석들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대응책을 잘 살펴봐야 되는 이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우리 시장에서는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갈 것이다. 그리고 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주말 사이에 중국을 방문을 했는데 여기에서 한중 콘텐츠 합작을 많이 해보자.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한류 콘텐츠를 배우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행 항공뿐만 아니라 엔터나 콘텐츠주까지 오늘은 동반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 얼마나 상승하고 있을지 체크 좀 해보시죠. 네, 여행주 상승 탄력이 꽤 괜찮네요. 대표적으로 참 좋은 여행이 지금 5% 상승하고 있는데 4거래일 만에 반등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에도 지난 거래일 5.7% 상승하면서 종가를 형성했었는데 오늘 장 초반부터 5.8% 강세로 추가 상승의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두 투어 같은 경우는 11월 굉장히 시세 분출이 강했습니다. 11월 15일을 제외하고 딱 한 거래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행주 좋다 보니까 항공주도 랠리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LCC 주가가 들썩이네요. 제주항공 대표적인 LCC인데 1.8% 4거래일 만에 반등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드캡 투어는 지난 6거래 연속 상승했거든요.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일부 나와주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행 항공주의 종목 흐름 봐드렸고요. 다음 테마 함께 만나보시죠. 자, 마지막은 지난주에 급락이 나왔던 제약바이오들을 체크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여러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알테오젠발 충격에 전반적으로 기술 수출 관련된 플랫폼 업체들의 제약바이오 업체들에게 피해가 그대로 전달이 됐습니다. 자, 일단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할로자임에 관련된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된 골드만삭스의 보고서가 나왔죠. 이것이 촉발되기 시작했고 여기에다가 이대주주의 매도설 이야기도 나왔고 매출 로열티 논란도 있었고 여기에다가 뭐 유상증자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RCP에서 상환전환 우선주로 2천억 원 자금 조달할 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악재가 지난주에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누가 일부러 다 이렇게 지난주에 다 쏟아내기로 한 것처럼 안 좋은 악재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불안감을 표출하면서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것을 지난주에 한 주 동안 겪고 나고 보니까 이게 너무 과도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꺼번에 이런 악재가 순식간에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뭔가 의도성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오히려 이런 루머들이 알테오젠과 관련된 루머들이 과거를 되돌아봤을 때 제대로 맞았던 루머들이 없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너무 과도한 충격을 받고 걱정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회에 알테오젠을 포함한 이 조정을 많이 받은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매수하는 것도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셔야 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는데 일단은 오늘은 제약바이오주들이 지난주에 하락을 만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지 주가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7.5%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타 그리고 제약 바이오 대장주로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키투르다 SC의 3년 이내 공개된 마일스톤은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라는 기대감, 이런 부분이 투자 심리를 이끈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미국 폐암 시장 진출 기대감이 큽니다. FDA 승인 이후에 외국인의 매수세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붙을 수 있을지도 관점인데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올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대표적으로 IM증권에서 13만 5천 원으로 상향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11월 들어서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 지난 거래에 좀 낙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9% 낙폭을 모두 회복하는 시세 분출, 오늘은 15% 넘는 급등세로 출발하고 있는 흐름들이 눈에 띕니다. 리가캠 바이오도 오늘 반등세 보여주면서 4% 강세 흐름 보여주네요. 최근 제약 바이오가 살짝 눌리는 듯한 흐름들이 보였는데 다시금 시장 주도주로 복귀할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관심사입니다. 이 부분도 잘 참고하시면서 오늘 종가까지의 흐름들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모처럼 만에 전반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도 아마 상승불 켠 종목이 많을 텐데요.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종목별 투자 전략은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더 자세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동안 시장에 대한 정보 저희가 꼼꼼하게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방송 보시다가 종목에 대한 거 그리고 시장에 대한 궁금증과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함께 해답을 좀 모색하는 시간으로 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장에 대한 장분석부터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미증시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그 미국 증시는 이번 주에 땡스기빙 데이 그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일주일 중에 3일밖에 거래를 안 하고 그나마도 수요일 날은 오전장밖에 안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3일이라는 기간 동안 큰 변동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 시장에서 나오는 거시경제 지표들은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 지수도 그렇고 안정적으로 또 상승세를 다시 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도 가장 큰 변수는 역시나 러우 전쟁입니다.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무기의 사용이 러시아를 자극하고 있어서 러시아도 여기에 대해서 뭔가 반사적으로 그 위기를 조장시키는 그러한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이러한 러우 전쟁에 대한 다양한 뉴스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전쟁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트럼프 2기 내각의 주요 인선이 끝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중 강경파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쪽 그리고 관세론자들이 입각을 했는데요. 이게 전부 우리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요인입니다. 우리도 미국에 대해서 40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받던 국가라는 걸 잊지 마시고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어떤 식으로 구체화해서 우리나라에게 강요를 할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대응할지 이러한 부분들을 투자자들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유럽에서 노스볼트라는 2차 전지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미국 법원에다가 이 파산 보호 신청, 그래 챕터 11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유럽 이 전기차 배터리 업체가 솔직히 좀 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폭스바겐이니 BMW니 이런 독일의 유럽에 있는 전기차 업체들이 다른 전기차 배터리 파트너사를 찾아야 합니다. 그때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 LG 엔솔과 SK온 그리고 삼성 SDI겠죠. 그런데 이러한 미국 그러니까 이 노스볼트의 파산은 향후 미치는 영향이 큰 중요한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블랙웰이라는 AI 반도체 부분에서 이제 발열 문제가 논란이 되긴 했는데요. 하지만 이 엔비디아 쪽에서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미 법무부가 이 크롬을 강제 매각 명령을 내달라고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미국의 빅테크 기술주들에게는 이 독점 문제를 이슈화시키는 것이라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미국 시장이 땡스기빙 데이 이후에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그게 더 시장에서는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선 미국장이 땡스기빙 데이로 인해서 오늘 며칠간 또 쉴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이번 주에 거래되는 거래일이 좀 적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크진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오늘 양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려와는 다르게 시장의 상승세가 굉장히 큰 국내 증시입니다. 오늘장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네. 일단 코스닥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코스닥이 많이 오른 이유는 코스닥 대장주가 바로 바이오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이 알테오젠이나 이런 바이오 업종들이 대거 급락을 했는데요. 그 급락한 이유도 역시 미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이 케네디 주니어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을 했는데요. 트럼프 2기 내각에서. 근데 이분은 말 그대로 이제 이 백신에 대한 무용론을 갖고 있고 이 FDA에 대한 좀 뭐랄까요 좀 이런 신약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바이오 업체들의 주요 고객사들은 미국의 큰 바이오 업체들입니다. 이들이 미국 FDA를 통해서 이런 신약 개발을 추진하고 할 때 우리 기술을 라이선스 아웃해가면 그러니까 인해가는 거죠. 그쪽 입장에선. 하면서 우리에게 큰 돈을 벌어다 주는 건데요. 여기에 이런 R&D가 위축될 거라는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바이오 종목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여기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지난번부터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관 투자가들이 윈도우 드레싱을 하기 위해선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장 자체가 약세 시장을 나타내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오는 돈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수익이 난 부분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그 돈으로 윈도우 드레싱 자금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가장 그래도 수익이 많이 난 부분은 역시나 최근에는 바이오였죠. 그래서 바이오 종목 중에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돈들은 곧바로 윈도우 드레싱의 재원으로 사용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많이 급락한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사이에 우리 시장에서 무궁화 신탁이 적기 시정 조치를 당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이 무궁화 신탁이라는 이 부동산 회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 금감원에서 이에 대해서 스스로가 자구 노력을 하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런 적기 시정 조치를 한 것인데요. 이게 이제 부동산 PF 부실 때문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동안 이제 부동산 PF 부실을 이러한 신탁사들, 부동산 신탁사들에게 떠넘긴 측면이 있는데 이게 결국은 폭탄이 돼서 돌아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지난 주말 사이에 별로 뉴스가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시장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무궁화 신탁의 적기 시정 조치는 향후 우리 증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 전반에 걸쳐서도 미치는 영향이 클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주요 그룹들이 이번 3분기 들어와서 대폭 부채를 줄이고 있습니다. 차입금을 줄이고 있고 7대 그룹 중에 이 차입금을 늘어난 데는 삼성과 한화그룹밖에 없는데요. 한화그룹 같은 경우 무기수 때문에 이런 차입금을 좀 늘릴 수밖에 없었고 이 삼성 같은 경우는 무차익 경영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차입금을 늘린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물론 삼성이 지금 모든 사업 분야에서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차입금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삼성 자체의 수익은 여전히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입금을 늘린 건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전반적으로 롯데그룹에 대한 유동성 위기설 때문에 기관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롯데그룹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유동성이 충분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여전히 기관 투자가들은 믿업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경기 침체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가 하락하고 있는 이런 측면에서 특히나 IMF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또 낮추면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하고 있다는 게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부가 뭔가 좀 국채를 발행한다든가 아니면 증세를 통해서 정부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그런 상태죠. 그러다 보니 우리 증시도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군요. 우선 우리 시장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부동산 관련된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는데 부실폭탄 우려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고요. 롯데그룹의 유동성 위기는 최근에 좀 이야기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 듯합니다. 이에 대해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장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섹터 어떤 게 있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국내 증시에서 가장 특징적인 건 제약바이오가 아닐까 네. 싶거든요. 네, 네. 어떻게 보세요? 그 제약바이오 특히 바이오 쪽은 네. 이 코스닥에서 시장점 1위인 그러니까 시가총액 1위인 알테오전 같은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우리 증시에서 이 바이오 종목들이 나름대로 실적들을 냈습니다. 즉 라이센스 아웃에 성공하는데 그 라이센스 아웃이 거의 조단이라는 대규모 라이센스 아웃에 성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바이오주들이 이 코스닥 시장을 전부 견인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최근 들어서 지난 금요일 날은 충격적으로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이 폭락한 게 그 가장 그 나비 효과를 좀 연원을 찾아가 보면 역시 미국에서 로버트 주니어라는 이 백신 무용론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우리나라 바이오 업체들의 주요 고객사인 미국의 바이오 업체들, 이 바이오 빅파마들이 이 투자를, 그러니까 R&D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라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처럼 이런 그 미국의 빅파마들에게 라이센스 아웃을 해서 큰 수익을 얻고 있는 우리나라 바이오 업체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또 이게 이슈가 됐고 또 한편으로 미국 트럼프 2기 정부가 특허 소송을 이런 보호무역주의 무기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들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우리나라 그 바이오 업종들에게 굉장히 악재로 작용했는데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머크 주 거래사인 미국의 머크사가 할로자임의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이 이게 또 하나 이슈가 됐고 RCPS를 2천억 정도 발행한다는 게 이 부분은 이 알테오젠이 자체 공장이 없습니다. 자체 공장이 없기 때문에 그 공장을 짓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2천억 정도의 RCPS, 그 주식 상환 전환주를 발행을 해서 그 돈으로 공장을 지을 것이다라는 설이 유포됐습니다. 하지만 이 알테오젠 측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했지만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죠. 전반적으로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펩트론이 이 회사가 주가가 지난번에 그 금요일 날 장중 하한가까지 들어갔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펩트론이 1,328억의 유상증자를 하고 나서 이 이후에 한 IR에서 일라이릴리라는 미국의 이제 그 빅파마인데요. 여기하고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이번에 IR 내용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그 투매로 나왔고 왜냐면 1,328억이라는 규모의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주당 가치는 희석되는 그런 악재가 있습니다. 하지만 펩트론은 지금 당장 1,328억이라는 현금을 갖고 있는 회사가 된 겁니다. 재무적인 위험이 없어진 회사나 마찬가지죠. 최소한 1년 내지 2년 동안 이 회사는 이 돈 갖고 충분히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된 겁니다. 과도하게 하락했다는 것이죠. 여기다가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일본에다가 1조 원 규모의 라이센스 아웃을 성공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리가켄 바이오도 이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바뀌면서 이런 ADC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또 급락이 나왔지만 오늘 월요일장에서는 이 금요일 날 폭락한 것이 너무 과도하다는 의미에서 대거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죠. 그도 그럴 것이 이 지난주 금요일 날 주가가 급락한 것은 우리나라 기관 투자가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기관 투자가 주식을 팔 때는 파는 이유가 있겠죠. 그 말뜻은 윈도우 드레싱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도 가장 많은 수익이 난 이 바이오 쪽에서 차익 실현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갖고 지금 우리 증시에서 윈도우 드레싱에 나서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이오 쪽은 지난주 금요일 날 급락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부터는 관심을 좀 갖고 보셔야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알테오제이나 ABLB 바이오, 그다음에 리가캠 바이오 같이 해외의 라이센스 아웃을, 빅파마의 라이센스 아웃을 성공시킨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이런 바이오 종목에 관심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빅파마들과 계약 이력이 있고 앞으로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와 또 별개로 눈여겨보고 있는 섹터가 있을까요? 네. 지난 주말 사이에 토요일, 일요일 때는 네. 뉴스를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이번에 이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이 또다시 그 일본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그 일본 도요타 자동차 아키오 회장을 또 만났습니다. 지난달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키오 회장을 네. 초대해서 우리나라 트랙에서 이제 그 만났었고 이번에는 일본에 가서 일본 트랙에서 만났는데요. 전반적으로 이 둘 간의 세계 1위, 그러니까 도요타는 세계 1위 자동차라고 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나라는 글로벌 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2위와 3위의 자동차 회사 회장들이 만나서 이 수소차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수소차는 그래도 도요타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그런 분야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그 올해 들어와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근 들어서 전기차 캐즘 때문에 이 전기차에 대한 전동화,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전동화 전략이죠. 이 부분에 수정이 이루어져서 하이브리드 차 중심으로 이 중심이 옮겨갔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차와 수소차는 뒤후순위로 밀렸었죠. 하지만 이 수소차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이 후순위로 밀었을 정책적으로 뒷순위로 밀었을 때 중국이 치고 나왔습니다. 전 세계 이제 3위 그러니까 수소차 분야 판매량 3위를 했던 중국 업체가 이제 1위까지 치고 나간 것이죠. 그러면서 이 도요타와 우리나라가 수소차에서는 1, 2위를 다뤘던 회사인데 2위에 3위로 밀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수소차 분야에서 이 현대차와 도요타가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 더 나가서 동맹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말들이 나왔는데요. 이 양사 회장들 간에 수장 간에 이 수소차 분야에 대한 협력 논의가 있었다라는 말이 직접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현대차 분야에서 특히 현대차는 수소 트럭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고 수소차 글로벌 그 판매량에서도 1위에서 3위로 밀긴 했지만 여전히 수익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수소차 분야는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수소차는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기술 발전은 꾸준히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긴 안목으로 보고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수소차 부품 업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지금 전기차도 마찬가지지만 수소차도 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대차나 기아에서 이런 수소차를 개발하는 업체들, 수소차 부품 업체들에게는 그 마진을 충분히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즉 똑같은 자동차 부품을 만들더라도 이 전기차 부품이냐 수소차 부품이냐 또 일반 내연기관차 부품이냐에 따라서 그 마진율이 확실히 차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차 부품주들의 관심을 갖고 보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데요. 일진하이솔루션이나 동아화성, SJG, 세종 같은 이런 수소차 부품업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실 때가 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수소차 부품주들 볼 때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섹터 이야기 나눠볼 텐데 또 주말 뉴스를 잘 보라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무비자 입국 허용 기간을 2배 정도 더 늘렸습니다. 이로 인해 관련 기업들도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슈부터 좀 자세히 짚어볼까요? 네, 이 부분은 중국하고 우리나라 정상 간에 네. 이제 그 에이펙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이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중국과 우리가 미국의 이제 트럼프 2기 내각을 만나서 이 보호무역주의에 공동으로 같이 보호를 맞춰서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본도 이 자유무역에서 그 수익을 보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일본도 같이 한편에 설 수 있는 것이죠. 그 요번에 우리나라는 15일 무비자 방문을 허용해줬다가 요번에 이 기간을 30일로 연장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을 더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중국의 내수 진작책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일본도 이번에 처음으로 이 중국에 대한 무비자를 허용해주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중국이 이러한 그 자유무역을 선호하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에 대항을 하겠다는 의미를 각히 내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K 한류주 중에 이런 그 여행주뿐만 아니라
이 화장품주나 이런 K한류들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 이런 중국 소비주들이 있습니다.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특히 이 중국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한한령이 해제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다시 또 키우고 있는데요. 이 한한령은 우리나라 연예인들이나 우리나라 연예오락 이 엔터주들이 중국 가서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예로 우리나라 이제 스타들이 국내에서 무슨 이 광고를 찍으면 끼케 한 10억, 20억 정도의 그 광고료를 벌지만 중국에 가면 기본 까는 게 100억입니다. 와. 중국이 워낙 큰 나라이고 또 많은 소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광고 같은 게 굉장히 비싸고 그래서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중국에 가서 이런 광고를 찍고 돈을 벌어 오면 그게 바로 엔터주들의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러한 그 K 한류 관련주들에게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그런 타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K한류 관련 기업들, 엔터주, 여행주, 게임주 전반적으로 흐름이 괜찮습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점점 더 좋아질수록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공략주는 지금 말씀해 주신 섹터 가운데 어떤 종목일까요? 네, 역시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왕래가 하면 왕래해서 또 소비도 많이 이루어지고 네. 그러면 당연히 소비를 하면 세금도 내야 되는데 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게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회사가 하고 있는 업무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 이번에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죠. 그 이유가 우리나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엄청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그냥 잠반 자고 가는 게 아니라 소비를 하면서 그에 대한 세금 환급도 받는 것이죠. 세금 환급을 받는 건건이 한 번마다 이 회사는 그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방문하면 방문할수록 글로벌 텍스프리에게는 수익의 기회가 늘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 텍스프리는 사람들, 외국인 관광객들을 우리 관광공사에서 매 분기마다 발표를 하는데요. 그 숫자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내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되면 이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는 확실히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크고 그 실적이 곧 주가를 밀어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텍스프리는 매수가 3,800원, 손절가 3,600원을 보수적으로 잡으면서 목표가는 5,500원 정도까지 내년 실적을 감안해서 좀 길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는요,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게 된다면 당연히 실적도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투자 포인트 잡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태훈 파트너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투자와 금융에서 빼놓을 수 없는 MSCI 지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투자에 관심 있으시다면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먼저 MSCI는 무엇일까요? MSCI는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의 약자로 세계 각국의 주식시장을 분석해 다양한 투자 지표를 제공하는 글로벌 금융 서비스 회사의 이름입니다. 이 회사에서 발표하는 MSCI 지수가 전 세계 투자자들이 특정 시장이나 국가에 투자할 때 참고하는 대표적인 지표, MSCI 지수입니다. MSCI는 다양한 지수를 제공하는데요. 그중 잘 알려진 것이 선진시장, 신흥시장, 프론티어 시장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신흥국 시장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만약 선진국 지수로 승격된다면 외국인 투자 비율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와 기업들이 MSCI 지수에 포함되거나 승격되기를 목표로 삼고 있죠. 그렇다면 이 지수는 어떻게 구성될까요? MSCI는 각국의 기업들을 분석해 시장 규모, 유동성, 접근성 등을 기준으로 선별합니다. 이렇게 선정된 기업들이 MSCI 지수에 포함되며 이는 곧 글로벌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럼 MSCI 지수의 영향력은 얼마나 클까요? MSCI 지수는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투자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국가의 기업이 MSCI 신흥시장 지수에 포함된다면 글로벌 펀드의 투자 유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 MSCI 지수는 해당 기업의 주가 상승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MSCI 지수에 대한 이해는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MSCI 지수는 1년에 4번 리밸런싱 되어 발표됩니다. 발표 일정도 참고해보세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이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데일리 TV 인사이트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중국 시장 출발 상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중국 시장, 중국 상해 종합지수나 홍콩 항생지수가 3% 넘게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트럼프 2기에 대해서 중국에서 긴장을 굉장히 하고 있는 것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이런 심리가 표출된 것으로도 보이고 경기 부양책 뭔가 좀 더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중국 시장에서 뭐 이렇다 할 만족할 만한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최근에 중국 시장의 변동성이 큽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지난주에 3% 넘게 금요일에 하락했는데 오늘은 일단은 하락을 멈추면서 0.2% 강보합권 수준으로 출발했고요. 홍콩 항생지수도 지난 금요일에 3% 넘게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0.4%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일단은 지난주에 급락을 만회하고 일단 하락을 멈추는 중국 시장, 홍콩 시장의 출발 상황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이런 상황에서 상승 탄력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뭐 삼성전자 포함해서 시총 상위주들이 좋고 코스닥 시장은 지난주에 또 많이 무너졌던 제약바이오가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약바이오를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의 석지원 기자와 함께 제약바이오 업종의 최근의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제약바이오를 살펴봐야 될지 지난주에 저희가 제약바이오가 알테오젠 포함해서 급락이 너무 크게 나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고 이 바이오 투심 약간 훼손된 거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도 조금 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은 카이노스메드의 상황을 좀 살펴볼까요? 카이노스메드가 어쨌든 뭐 전반적으로 지난주에 제약바이오가 좋지는 않았지만 카이노스메드는 좋은 이야기가 있었는데도 주가가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 건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 IR을 이제 한 2주 전쯤 했었는데 그날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쵸. 거의 하한가를 터치할 정도였는데요. 그날 IR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그 5천만 달러 규모로 대규모 투자 유치를 미국 투자 기관으로부터 받을 예정이다라는 내용과 그 임상 이상을 하고 있던 국내에서 다계통 위축증이라는 그 환자 대상 임상 데이터 중간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제 그 두 가지 내용이 발표되고 나서 시장에서는 좀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네. 자, 언뜻 듣기에는 두 개 다 뭐 투자 유치도 받는 거고 지금 임상 진행하고 있는 것도 뭐 결과가 긍정적인 거고 다 좋은 소식처럼 들리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급락했을까요? 네, 그러니까 임상 이상 결과는 이제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 일단 자금 조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5천만 달러 투자 유치가 확정된 게 아니라 다음 달 중에 확정될 수도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확정된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식의 지금 이야기였던 논의를 거예요? 하고 있다. 아, 확정된 게 아니에요? 네,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 미국의 한 4-5곳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증권사들이 좀 이게 톱티어급이라고 합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회사가 이야기해준 내용인데 이제 도장을 찍은 건 아니라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좀
IR을 왜 지금 했냐, 그러게요. 확정된 게 아닌데. 확정된 게 아닌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실망 매물이 좀 쏟아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투자 유치 계획은 또 나름 뚜렷합니다. 올해 그래요? 1,500만에서 2,000만 달러 투자를 먼저 받고 내년 상반기까지 3,000만 달러를 이제 추가로 조달을 해서 총 5,000만 달러 규모다. 그래서 이게 좀 타임라인까지 좀 상당히 구체적이죠. 그래서 12월 중에 이 자금 조달 여부를 확정 지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이 또 이루어져야만 하는 이유가요. 네. 지금 그 재무 구조가 좀 불안합니다. 그 지금 관리 종목 리스크가 걸려 그쵸, 그쵸. 있거든요. 2021년부터 이제 3년 연속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 손실 법차손이라고 하거든요. 이 네. 비율이 5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1.13%, 2022년 53.19%, 2023년 96.62% 계속 50%를 넘고 있죠. 그러게요. 한국거래소에서는 법차손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50%를 넘어가게 되면은 관리 종목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바이오 기업 같은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은 그 유예 기간이라고 법차손이 50%를 넘어도 일정 부분 이렇게 봐주는 그런 유예해주는 네, 거죠. 기간이 있는데 2022년에 이게 끝났거든요. 그러면은 곧바로 적용이 되니까 그 올해도 법차손이 50%를 넘어가면은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50%를 넘는 거면은 그쵸. 이게 관리 종목으로 바로 지정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더욱더 이런 투자 유치를 위해서 좀 이제 서두르지 않을까 이런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한번 뭐 유예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2022, 2023 이번에 만약에 올해도 말씀해 주신 그 법차손이 50%를 넘어가게 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니까 그러면 또 주가가 흔들릴 거고 회사 차원에서도 부담이 생길 거고 어쨌든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입장이네요. 그런 네. 것들을 조금 네. 뭐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해소해 주려고 아직 확정된 게 아닌데 네. 미리 좀 이렇게 귀뜸을 해준 거 아닌가라는 네.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저도 언뜻 들었을 때 판단해 보면 이게 애매합니다. 지난주에 어쨌든 그 소식이 나오고 나서 좋은 소식인데 주가 급락했단 말입니다. 근데 또 석 기자가 이야기한 건 다음 달에 확정된 그 대상이 공개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지금 이걸 매수를 해서 오히려 수익을 내야 되는 건지 뭔가 좀 불안하다는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대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투자자분들 좀 애매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임상 이상 데이터를 이제 중간 데이터를 발표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데이터를 한번 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제 회사는 먹는 경구용 파킨슨병 치료제를 개발하는 곳인데요. 이 파킨슨병과 유사한 질환인데 임상 결과를 조금 더 빨리 확인을 할 수 있는 다계통 위축증, 그러니까 MSA라고는 네네. 지금부터 부르겠습니다. MSA 요? 이 MSA 질환에 대해서 국내에서 임상 2상을 진행하다가 이 환자 중에 이제 일부가 간 독성 이슈, 그러니까 간의 그 염증 수치가 좀 높게 높아졌나 나와서 보네. 임상이 바로 중단됐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크리티컬한 그런 안전성 이슈는 아닌데요. 네네. 이게 가이드라인상에서 간 염증 효소 수치가 그 기존보다 3배 넘게 나오면 아이고. 곧바로 이 중단하는군요. 임상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을 하다가 중단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임상 결과를 확인은 이제 해볼 수 있잖아요. 네, 모든 게 다 그쵸, 그쵸. 끝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임상의 특징 중 하나가 이중 맹검, 즉 환자도 의사도 어떤 약을 투여받고 어떤 약을 내가 투여하는지 모르는 이중 맹검 상태에서 이 임상이 진행이 됐는데 이거를 해제한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들여다보니까. 누가 환자가 뭘 투여받았는지 확인을 해 보니까 파킨슨병 신약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임상이 실패하면서 실패는 아니죠. 실패는 아니고 임상에 뭔가 간 수치가 너무 올라가서 이게 중단이 됐는데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렇죠. 들여다 보니까 그렇죠. 효과가 있는 걸 발견을 그렇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길래 그래요? 네. PET 이미지, 펫 이미징 네. 분석이랑 그다음에 행동 평가 지표,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의사들이 환자들을 보고 평가하는 네네. 그 두 가지 지표를 활용을 했는데 이 두 가지 지표가 방향성이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는 그 파킨슨병 그 개선의 가능성을 충분히 이제 짐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데이터가 나왔다라는 게 이제 큰 핵심입니다. 네네. 이제 이 데이터는 그리고 회사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게 아니고 미국에서 제3의 그 데이터 분석 기관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이 데이터 자체는 아주 객관적이라는 점 이제 미리 신뢰할 말씀을 만하군요. 드립니다. 일단 PET 이미징 분석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머릿속에 방사성 그 약물을 투입을 해서 그 도파민 신경세포를 이제 찍어본 겁니다. 그래서 약물 투여 후 한 9개월까지 임상이 진행이 되고 네네. 있었거든요. 그런데 카이네스 약물을 주입하지 않은 환자군, 이건 위약군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위약군보다 카이노스 약물을 받은 환자군, 치료군의 진행률이 마이너스거나 아예 제로에 가까운 경향성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약물을 투여했을 때, 우리 약물을 투여했을 때 환자의 도파민 세포 수가 그 감소하지 않았고, 감소되는 걸 막았고, 그리고 병의 진행도 느리게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렇게 회사는 해석을 했습니다. 네. PET 검사를 하나 더 했는데 네네. 이 포도당의 비율을 대사 비율을 측정한 겁니다. 뇌 속에서 어떻게 보면 포도당이 이제 좀 활발하게 이렇게 비춰질수록 이게 뇌에서 에너지를 쓴다는 거 그만큼 뇌의 그 특정 부위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포도당이 관찰이 되지 않으면은 그 뇌가 그 뇌 부위가 좀 이렇게 죽었다고 볼 활동이 수도 저하된 거고. 네,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치료군에서 그 카이노스 매드 약물을 투여받은 그 치료군에서 포도당 대사율을 감소하지 않았고 그 투약 전이랑 그 비슷했다. 그러니까 유지했다라는 거를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 카이노스 매드는 파킨슨병 치료 효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 PET 이미징 분석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했고 네네. 또 의사가 환자를 보고 판단하는 이 주관적 행동 예. 지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병의 진행이 종합했더니 병의 진행이 그 약물을 투여받지 않은 군보다 훨씬 이제 진행이 느리게 되는 것을 네. 확인을 했다. 그러니까 두 개 주관적 지표와 이 병리학적 지표가 이제 일관되게 그 약물이 넣어졌을 때 환자의 다계통 위축증 진행이 좀 늦어졌다라는 늦어졌다. 거를 확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임상이 중단되고 나서 요 내용들을 저희 들여다 보니까 카이노스 매드 측에서 들여다 보니까 뭐 포도당 뭐 수치나 뭐 도파민 관련된 네. 요 이 수치들이 낮아져서 뇌 활동이 저하되지 않는 네. 효과가 나타난 거죠. 네. 그걸 이제 의사들이 육안으로 보고 이야기를 나눴을 때도 어느 정도의 신뢰할 만한 그런 변화가 있었던 거고. 네. 그러면은 이렇게 좋은 결과면 이거를 이 임상 결과는 공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공시를 하지 않고 IR로 공개를 했어요. 그렇죠. 그 잠깐 말씀드렸듯이 간 효소 수치 네네. 때문에 임상이 중간 중단됐기 중단됐잖아요.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걸 중단했다가 재개를 할 수도 그쵸, 있었던 그쵸. 상황이었는데 이제 식약처랑 논의하고 환자의 간 효소 수치를 또 이게 또 낮추고 이렇게 하다 보니 어느덧 7개월이라는 시간이 텅 빈 겁니다. 그쵸, 그쵸. 그 시간 동안 카이노스 매드를 원래 9개월 동안 꾸준히 투여받던 환자들은 7개월이란 공백 기간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7개월이 지난 환자들한테 다시 약물을 그러면 그 후로 해서 만약에 임상 이상을 마무리 짓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임상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또 나오거든요. 시장에서 나올 수도 있고 또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도 그쵸, 이걸 그쵸. 이 임상 이상 결과를 허가해줄지 말지 또 고민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회사 측이 이제 자진 철회를 결정했습니다. 임상 이상을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라는 하겠다고. 거죠. 그래서 이건 공시사항, 통계적 유의성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임상 성공했을 때 통계적 유효성을 확보했다라고 하는데 이 말을 이제 쓰지는 못하고 그냥 이중 맹검을 해제했더니 이런 수치가 나왔습니다라고 IR을 통해서 발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뭐 결과를 보니까 효과가 있으니까 이거를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공백 기간이 있는 상태에서 임상을 하면 또 신뢰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 있으니까 임상을 다시 하겠다라고 판단한 거라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계통 위축증 말고도 또 이 파킨슨병에 네. 관련해서도 이 카이노스메드가 임상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맞아요. 추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네. 그걸 하고 있고 288명 좀 대규모로 임상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이 비상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상 상당히 후반부여서 이제 자금이 많이 필요하겠죠. 미국 임상이고 대규모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자금 조달도 그래서 추진하는 것으로도 좀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네. 자, 어쨌든 여기서도 또 자금 조달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근원 치료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걸 아예 네, 그렇죠. 완쾌시킬 수는 없는 거고 뭔가 지연을 시킨다거나 아니면은 맞습니다. 더 악화되지 않게 하는 그런 거일 텐데 진짜 맞습니다. 개발을 자신이 있나 봐요. 카이노스메드 측에서는. 제가 이제 김은희 카이노스메드 부사장님을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네네. 이분이 이제 지금 파킨슨병 치료제 후보 물질 KM819라고 네네. 불리는데 이 물질을 최초로 개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후보 물질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 일단 파킨슨병은 네. 이 뇌 속 도파민 신경세포 안에 알파시누클레인이라는 독성 단백질이 많이 쌓여서 생기는 병입니다. 네. 그러면 대부분의 지금 치료제들은 이 알파시누클레인이란 단백질을 타깃해서 이걸 없애주는 네네. 약물을 개발을 하겠죠. 그래서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개발이 되고 있는데 지금 사실 개발된 약물 중에서 이 독성 알파시누클레인을 타깃해서 성공한 그 근본 치료제는 아직 없습니다. 없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증상을 조금 느리게는 갈 수 있긴 하지만 이 파킨슨병이 완전히 치료됐다. 이렇게 지금 나온 치료제는 없거든요. 그쵸, 그쵸. 최근에 에브비에서 파킨슨병 치료제 바이알레브를 네. 출시를 했습니다. 상용화가 됐는데 이것 역시 증상을 완화하는 느낌이지 근본적인 치료제는 아니다라고 네네. 이제 카이노스메드 측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카이노스메드는 알파시누클레인을 타깃하지 않고요. 이 알파시누클레인을 조절하는 이 한 단계 상위 개념의 물질 FAF1이라고 FAF1이라는 이 물질을 찾았습니다. 아. 그래서 이 물질을 타깃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파시누클레인이 사실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네. 현재 치료제들 근원 치료제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알파시누클레인을 조절할 수 있는 이 상위 개념을 타깃하겠다. 이런 접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FAF1이라는 이 타깃으로 네네. 약물 개발하고 있는 곳은 전 세계에서 카이노스메드밖에 없고 유일한가요? 만약에 이거를 성공을 시킨다면 그러게요. 전 세계 이제 그 퍼스트 인 클래스라고 하는 세계 최초 약물, 계열 내 그쵸. 최초 약물이고 보통 퍼스트 클래스인 약물은 그 파킨슨병 시장의 한 80% 정도는 이제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포텐셜을 지닌 그러게요. 게 이제 퍼스트 인 클래스 약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카이노스메드를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군요. 근원 치료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근원 치료제로서의 개발을 지금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 거네요. 알파시누클레인을 그러니까 알파시누클레인을 생성하지 못하게 하는 걸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자, 그 여기에다가 뭐 추가적으로 또 뭐 이점이 있는 게 어쨌든 뭐 주사 맞고 뭐 병원 가고 이런 게 너무나 번거롭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게 또 경구용으로 그냥 네. 개발 중이라고요. 네, 이것도 엄청 굉장히 이점인 편리하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 보통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는 정맥 주사가 그쵸. 지금 물론 이제 알테오젠 때문에 IV 형태로도 만들어지고 있지만 IB가 아니라 SC 형태로도 SC, 만들어있지만 그 경구용은 훨씬 더 편합니다. 그쵸, 그래서 네. 환자가 집에서도 그냥 매일 몇 알씩 먹으면 되는 그쵸, 느낌이기 그쵸. 때문에요. 근데 카이노스메드 후보물질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 약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경구용으로 개발이 가능하게끔 화학적으로 그 약물을 설계를 했다. 그러니까 그 만들다 보니 경구용으로도 만들어 볼까가 아니라 네네. 애초부터 경구용으로 가능하도록 화학적으로 이 약물을 설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구 약물이 가능한 거고 또 성공 가능성도 그만큼 높다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카이너스 메드가 어쨌든 이 파킨슨 병이나 이쪽으로 굉장히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게 성공만 하게 된다면 엄청난 또 혁신이겠죠. 지금 이 치매나 이쪽을 치료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네.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에서도 네,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주가가 과연 이것으로 반등하면서 좀 반응을 보일 수 있을지 잘 한번 저희도 계속해서 추적해보고 또 이슈가 나오면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 더 좀 체크를 해볼 이슈가 어쨌든 지난주 알테오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지난주에 너무나 갑작스럽게 안 좋은 이야기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급락을 막 해버렸어요. 네, 지난주만 그랬죠. 해도 거의 뭐 20~30%가 하락을 맞습니다.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오늘 뭐 반등은 하고는 있는데 네. 자, 왜 그랬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네. 지난주에. 여러 루머들이 쏟아져 나왔죠. 그쵸, 말씀하신 예. 것처럼 이제 외국계 증권사 골드만삭스였죠. 예. 리포트, 이대주주 주식 매도설, 뭐 매출 로열티 논란, 대규모 유증 등 각종 루머 중에서 가장 그 이슈가 컸던 건 특허 소송 관련 이슈였는데 그쵸, 예. 이제 특허 침해 제기 이슈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미국의 이제 할로자임 테라퓨틱스가 알테오젠한테 특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혹이 퍼졌고 네. 이에 이제 알테오젠과 계약한 글로벌 제약사 머크가 할로자임을 상대로 특허 무효 심판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신한투자증권 이제 보고서 분석을 따르면 특허는 오히려 할로자임이 침해를 그러니까 한 거다. 침해했다고 반대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할로자임의 본인이 영역을 넘어선 그 변이체들에 대한 특허를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 알테오젠과 머크가 나선 것이다. 그리고 이번 특허 무효 심판은 그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이 회의를 통해서 그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 뭐 할로자임의 어떤 그런 침해 논란과는 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좀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과도하게 이제 알테오젠이 특허 소송에 발목을 잡혀서 뭐 판매를 못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거의 다 루머고 사실이 아니고 그리고 오히려 할로자임이 침해를 한 거고 이건 몇 년 동안 머크와 알테오젠이 준비한 이슈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리포트의 주요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도 추가 하락으로 지금 이어지지 않은 것 오늘 뭐 같습니다. 7% 지금 오르고 있어요. 알테오젠. 네. 뭐 신한투자증권 뭐 리포트도 아까 뭐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오히려 이게 기회다, 매수할 기회다라는 식의 리포트 결론을 냈던데 시청자분들도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뭐 알테오젠도 그랬지만 뭐 지난주에 뭐 리가켄바이오, 에이벨 바이오 뭐 다 엄청 동반해서 급락이 나왔고 펩트론도 엄청나게 또 더 많이 떨어졌어요. 펩트론은 오늘도 1% 정도밖에 반등이 안 나오고 있는데 펩트론은 또 왜 그랬을까요? 네, 펩트로 이제 IR을 했는데 네. 이제 알맹이 없는 IR이다 이런 네. 비판을 좀 받았죠. 그 기업 설명회 이전까지는 이제 펩트론이 이제 IR을 하겠다라고 공시를 이제 한 순간 좀 많이 올랐다고 그쵸.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IR 전에 일라이 릴리와의 기술 이전 계약이 그쵸. 나올 것이다라는 거였는데요. 근데 최근에 이 펩트론이 한 차례 이제 기술 이전 비슷한 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돈이 들어오는 계약은 아닙니다. 공동 계약 연구고 펩트론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 데포라는 그 몸 안에서 약물이 서서히 풀려서 그 지속성을 높여주는 그 스마트 데포 네네. 기술을 이제 그 빅파마랑 연구를 통해서 후보물질에 붙여봐서 결과가 좋게 나오면 그때 기술 이전 또는 뭐 어떤 일정 금액 지불하겠다라는 내용의 계약입니다. 테스트 단계 계약 같은 거겠군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넥스트 스텝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쵸.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들도 그런 거였고요. 그쵸.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IR에서 충분히 이제 설명이 되고 공유가 될 것으로 기대를 했으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부 이제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왜 한 거지 그쵸. 이런 뭐, 말이 나왔습니다. 전화랑 변한 게 없는데 왜 실체가 있는 게 아직 아닌데 왜 IR을 했냐라는 식의 해석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문 드리면 어쨌든 지금 알테오젠이든 펩트론이든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가 네. 빅파마 기술 이전 관련된 이 업체들의 기대감이 네. 굉장히 컸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혹시라도 뭔가
그것만 믿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심리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괜찮은 거라고 보세요, 기자님은? 빅파마에 대한 네, 빅파마에 이렇게 진행되는 걸 그냥 우리가 무조건 믿고 투자해도 되는 건지 뭔가 이런 노이즈가 나왔을 때 변동성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할지. 그 사실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는 그 주가가 올랐던 그 주요 원인 중에 네네. 하나는 이제 기술 이전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쵸. 가장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그 사실 이렇게 루머들은 많았지만 그 적극적으로 시장에다가 우리 뭐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시끄럽게 이야기하는 기업은 아니었거든요. 리가캠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펩트론 같은 거는 사실 원래부터 기대감으로만 그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네네. 이제 앞으로 투자자분들께서 그런 바이오 기업들을 이제 보실 때 좀 가르마를 타서 실제 이 기업이 가지고 그렇네요. 있는 이 파이프라인이 어떤 성과를 그동안 내왔고 또 그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이렇게 보시고 확인을 하고. 이제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 플랫폼 기술은 이걸 통해서 실제로 빅파마 계약이라던가 이게 상용화가 실제로 돼서 어떤 그런 그 큰 사례들을 그쵸. 이제 보기는 좀 보여주지는 못했죠. 어렵거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쨌든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은 너무 큰데 기대만 너무 심어준 그런 업체들보다는 뭐 어쨌든 이 안에서도 저희가 잘 갈라야 되겠죠. 실제로 뭔가 행보를 보여주는 업체들을 잘 선택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알테오젠과 펩트론까지 이야기를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석지원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 원전주는 트럼프 2.0 시대 대표적 수혜주로 여겨지고 있죠. 최근 AI 시대를 맞아서 전기 먹는 하마인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유럽에서도요, 이 전력 공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이 원전에 대한 선호도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원자력 중에서도 SMR,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자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안정적인 전력 확보를 위해서 지분 투자와 공급 계약을 서두르는 모습이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원전 주기기를 제작하는 기업이자 또 SMR 기술도 보유하고 있어서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대형 원전 주기기와 SMR 사업이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서죠.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 전환한 정부 정책 변화도 기대감을 키우는 부분입니다. 정부는 2050년 중장기 원전 정책 로드맵을 통해서 이 원전 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특히 체코 원전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이 K원전의 해외 수주 확대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 기업이기도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업 구조 재편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두산 바켓을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분리해서 두산 로보틱스에 편입하는 방안인데요. 이 최근 주주 보호를 이유로 난색을 보이던 금융감독원 문턱을 넘는데도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두산 에너빌리티는 약 7천억 원의 차입금 부담을 덜고 원전 설비 투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메가 트렌드에 올라탄 두산 에너빌리티. 100년 기업 두산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지혜의 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토코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오션 세계 MRO 시장 점령 스타트. 피트 대우조선 해양 시절 군함식 기술 어디 안 가지입니다. 자, 한미 반도체가 뜨거웠던 시절이 있었죠. 에코프로비엠이 뜨거웠던 시절이 있었죠. 알테오젠이 뜨거웠던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뜨거웠던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메리츠 금융주가 뜨거웠던 시절이 있었고, 뭐 이게 시절이 완전히 같다는 게 아니라, 자, 지금 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이 지금 제가 나열한 것들이 섹터에서 1등 하던 주식들이거든요. 1등 하던 주식들이라는 게 뭐 시가총액이 1등이거나 아니면 실적이 뭐 캐파나 실적으로 1등이라는 게 아니라 그 시점에서 가장 먼저 치고 나갔던 주식이 1등주예요. 그리고 가장 늦게 꺾였고 그게 1등주입니다.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한미반도체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언론에도 많이 안 나오잖아요. 이미 약간 식은 느낌 확 나죠. 그리고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던가 지금 뭐 메리츠 금융지주라던가 알테오젠은 아직도 뭔가 뭐 급등할 때는 급등하는 날이 있고 떨어질 때 떨어진 날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지금 메리츠 금융지주나 알테오젠은 에코프로비엠이나 한미반도체보다는 기억이 조금 더 가까이 있긴 하지만 가장 뜨거웠던 때는 지난 것 같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기술적인 어떤 고점을 잡는 뭐 스킬을 발휘해서 뭐 그거를 어느 시점인지 정확히 찝지 않더라도 느낌이 사람이 그냥 느낌이 본능적으로 있는 것은 누구나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이건 초등학생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초등학생도 딱 봤을 때 이게 뜨거운지 차가운지는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누가 생각해도 지금 가장 뜨거웠던 때는 아니잖아요. 아닌가요? 지금 가장 뜨거웠던 때랑 똑같이 뜨겁게 느껴지나요, 지금? 지금 제가 나열한 주식들이? 저는 전혀 지금 가장 뜨거웠던 때처럼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시차의 차이는 있을 뿐. 시차도 지금 순서대로 말씀드렸어요. 지금 가장 최근의 거부터 가장 많이 지난 것까지. 지금 가장 뜨거운 건 뭐예요? 그 느낌적으로. 느낌은 누구나 있잖아요.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고. 오늘 조선주가 제일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과연 뭐 2007년도에 그 조선주가 정말 뭐 울산 경제가 들썩일 정도로 좋았을 때처럼 갈 것인가. 지금 뭐 많이 그 적인 바뀌어 있습니다. 그 동네의 풍경은 다큐멘터리나 뉴스에도 많이 방영이 됐지만 많이 바뀌어 있었죠. 뭐 모텔 운영하시는 분한테 가서 기자분이 뭐 들이밀잖아요, 마이크를. 그럼 뭐 그때 2007년을 회상하면서 뭐 그때는 뭐 모텔이 뭐 방이 없었는데 지금 막 텅텅 비어 있다. 뭐 그리고 또 저기도 들어왔더라고요. 로봇이 이제 들어와갖고 용접공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막 중국인 동남아시아 많이 쓴다고 하죠. 근데 용접공은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접이 가장 필요하죠. 그 커다란 후판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아무한테나 맡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용접공은 기술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태부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로봇이 대신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2007년과 바뀐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풍경이 바뀐 것은 어떤 그 기술의 변화라든가 트렌드의 변화고, 그 업황이 좋아지느냐 마느냐, 이거에 따라 이제 주가가 갈림길이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이제 또 대입을 해가지고 뭐 기술적으로는 뭐 연봉이나 월봉에서 밑바닥에서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오는 모습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지금 뭐 내용적인 측면에서 뭐 신조선가 지수,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가 뭐 2007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던가, 뭐 요런 것들로 이제 뭐 저점을 판단해 보곤 하는데, 어쨌든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이런 자세한 스킬이 안 들어가더라도 지금 가장 뜨겁게 느껴지잖아요. 조선이 일단은. 그렇죠? 그 뜨거운 게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뭐 정말 조선의 국모가 다시 부활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없는 거일 수도 있는데, 분명한 거는 아까 지금 나열했던 것들 완전히 뜨거울 땐 지금 지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 뜨거울 때를 누리려면 언제 해야겠어요? 차가울 때 뜨거워질 것을 미리 예상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지금도 이미 단기적으로는 이미 지금 늦었어요. 그렇죠? 이미 예를 들어서 지금 조선기자재 많이 오른 거는 이번 달에만 80%가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2007년 같이 조선 업황이 그렇게 호황이 돼가지고 10배거 종목이 탄생되고 1000%의 종목이 탄생된다. 이러면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았으나 그게 다이렉트로 그냥 쭉 올라가진 않는다는 거죠. 항상 올라갈 때도 계단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물리고 시작해서 기분 좋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지금 미국의 신정부 대비 조선업계 간담회가 열렸는데 이미 이런 간담회가 열리고 뉴스에 뭐 뜨거운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유튜브에 막 갑자기 조선 관련 컨텐츠가 득실득실 된다. 이미 한 단계 레벨업 된 거예요. 그거는 이미 유튜브 대부분 녹화로 진행되죠. 그렇죠? 대부분 이런 컨텐츠는 다 녹화로 진행됩니다. 녹화해놨다가 이미 한 3, 4일 지나서 트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지난 컨텐츠를 고점에 다 보는 거죠. 그런 것들로 또 고점, 단기 고점 판단할 수도 있어요. 20일 날 이제 그 롯데호텔 어제죠. 롯데호텔에서 조선업계 간담회가 열렸는데 지금 정부에서 뭐를 어떤 부분을 중요시하고 있는가를 여기서 알 수 있겠더라고요. 두 가지가 열렸어요. 반도체 업계 간담회랑 조선업계 간담회가 똑같이 이 롯데호텔에서 열렸는데 당연히 참석자는 다르죠. 반도체 업체는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쪽에 참여했을 때고 조선업체는 하나그룹이나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뭐 이렇게 참여했겠죠. 하나오전이나. 여기서 이제 열렸는데 여기 산업통상부 장관이 가운데 앉아 있고 정부 측하고 여기 업계 측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4시에 열렸는데 결국에 내용이 이런 거거든요. 지금 반도체 조선산업 영향 점검했잖아요. 미국 신정부 출범 대비해서 이 두 개가 뭔가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릴레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반도체 조선업계는 다 그 사람이 틀리지만 정부 측은 한 명이잖아요. 몸이 장관이 2명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릴레이로 열렸죠. 자, 여기서 이제 반도체는 뭐 지금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반도체가 2시에 열렸고요. 바로 이제 좀 이따 4시에 열렸습니다. 조선이 조금 더 기다렸겠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36층에서 전망 좋은 곳에서 열렸습니다. 조선업이 이제 11월 7일이죠. 전날이죠. 전날이 저게 기폭제가 된 겁니다. 뭐 저런 게 있어요. 항상. 기본적인 내용,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고 기술적인 것도 무르익었는데 안 오르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저런 어떤 항상 시대의 트리거가 항상 있거든요. 방아쇠를 당기는 뭔가 핑계거리라던가 그 타이밍에만 나오는 그게 있어요. 근데 지금 저게 나왔습니다. 일단 트리거가. 트럼프 당선인의 전화통화가 나왔어요. 물론 그 전화통화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낙수 효과로 우리나라 산업의 변화는 영향이 적어버리면 저게 단기적으로 꼬꾸라져 버리겠죠. 근데 이제 저게 만약에 정말 산업을 살릴 정도의 그 정도 파급력이라면은 더 길게 갈 수도 있겠죠. 지금 일단 스타트는 끊었고요. 어쨌든 완전히 정말 죽어 있었잖아요. 2007년 이후에 거의 뭐 몇 년인가요? 거의 뭐 20년을 죽어 있었던 업종이에요. 이게 시클리컬 업종이 사이클을 워낙 타기 때문에 한 번 잘 타면 정말 인생에서 평생 투자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접어도 될 정도로 돈을 벌 수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그 고점에 물리잖아요. 그러나 평생 주식시장을 증오하면서 20년을 견뎌야 될 수도 있어요. 이 시클리컬 업종이 원래 그런 거거든요. 지금 11월 7일 날 대통령이 그 통화를 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했죠. 물론 지금 배를 우리나라에서 직접 건조하지 못합니다. 미국 군함은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조선소에 들어와서 배를 건조하는 건 아니고 유지 보수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새로 신건조를 하는 거는 미국에서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그래서 MRO 함정 유지 보수 정비 사업 이쪽이 지금 당연히 커질 테니까 왜냐면 아까 전에 신건조 사업은 미국 조선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문제가 아직 많이 얽혀 있어서 지금 당장 신건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MRO 시장을 먼저 뚫고 들어가는 어떤 업계의 어떤 이 이력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당연히 정부도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K조선 신시장 개척이라는 이런 타이틀을 달아가지고 뭐 격려도 하고 뭐 얘기도 나누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산업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정부 인사 측이 참여를 했고요. 업계를 보면은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있는데 삼성중공업이 지금 오늘도 지금 뭐 혼자 마이너스인 것 같은데 아쉬운 게 군함을 안 했다는 거죠. 군함을. 지금 삼성중공업은 쇠빙선이라고 옛날에 얼음을 깨고 나가는 배라던가 FLNG라던가 FPSO 같은 해양 플랜트 배의 모양을 띄었는데 뭐 드릴식까지 떠 있는 거라던가
거대하게 원유 저장 하역 설비라던가 LNG 저장 하역 설비 이런 것들 떠 있는 거에 해양 플랜트의 강자였는데 그 당시에 꼬꾸라지면서 조선 업황이 꼬꾸라지면서 삼성중공업이 그거를 전부 고철로 떠안았잖아요. 뭐 어렵게 뭐 삼성중공업이 투자한 사모펀드가 팔긴 했는데 지금 이제 조금 회복기에 들어섰는데 지금 중심이 트럼프 당선인이 전화한 게 군함 쪽에 MRO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삼성중공업이 지금 해양 플랜트나 지금 뭐 드릴십 이런 쪽이 아니라서 조금 포커싱이 벗어났긴 했어요. 그렇죠? 지금 삼성중공업의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가장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는 건 하나오션이죠. 예전에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이랑 HD 한국조선해양, 예전에 HD 현대중공업의 차트가 지금의 HD 한국조선해양의 차트예요. 지금 하나오션 그리고 HJ중공업 여기는 지역 기반으로 굉장히 강한 쪽입니다. 이렇게 참여를 했고요. 한국조선해양 플랜트 협회 부회장도 참여를 했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빨리 가겠네요. 자, 먼저 순서를 좀 타임라인으로 보면은 일단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하나오션이 인수했습니다. 자, 인수했고요. 자,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MSRA라는 거를 따냈는데 이게 인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증 같은 거를 따낸 다음에 바로 2개를 수주를 합니다. 뒤로 쭉쭉 그냥 갈게요. 여러 가지 지금 섞여 있거든요. 자, 이거는 필리조선소 인수한 거고 윌리시라함 MRO 수주가 있었어요. 미국 해군의 함정 정비 사업을 수주한 건데 하나오션이 국내 조선소 최초로 지금 수행 작업을 따냈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 MSRA라는 인증을 1월 달에 신청을 했는데 이게 보통 1년이 걸리는데 7개월 만에 따내고 8월 달에 바로 첫 번째 수주를 따냈어요. 그 다음에 윌리시라함 MRO 수주를 따낸 다음에 바로 또 따냅니다. 바로 또 따내는 게 6호남을 또 따냈습니다. 1994년 3월 달에 취역했기 때문에 지금 연도로 너무 오래됐어요. 이게 30년짜리 됐거든요. 유지 정비가 바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오션 조선소에 이미 이 함정이 들어와 있고요. 내년 4월까지 수리해서 미군 해군 측에 다시 인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8, 9개월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필리 조선소를 인수하고 MSR로 인증을 따내고 그다음에 윌리 실라함 정비를 따내고 6호남 정비를 따낸 게 불과 9개월 안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굉장히 빠른 일들이죠. 굉장히 빠른 일들이 일어났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예전에 잠수함, 군함을 현대중공업이랑 맨날 입찰 경쟁했던 회사예요. 그래서 그 군함의 능력을 하나그룹이 받아들였잖아요. 하나그룹이 지금 육군, 공군에서 지금 다 잘 나가고 있죠. 해군까지 완성을 한 거예요. 육해공을. 그래서 이제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 게 대우조선해양이다. 그래서 지금 잠수함 관련 해외 군 관계자가 다 왔어요.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칠레, 페루, 에콰도르 5개국의 19명의 잠수함 관련 주요 군 관계자들이 거제 사업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오션은 미 해군의 함정의 MRO 사업을 수주한 데 이어서 잘하면 이제 육군의 그 재래식 무기는 많이 수출했는데 이제 공군, 해군 이쪽에 방산이 터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 타자가 하나오션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우조선해양에서 하나그룹을 갔다고 그 내용이 어디 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이 예전에 장보고함을 수주해서 우리나라에 만들어놨거든요. 오늘의 한 줄 매듭평입니다. 장보고의 후예들이여 북미 대양으로 진군하라.
네, 대담한 대담 시간입니다. 주말 사이에 삼성전자의 주가 방향성을 가를 만한 이슈가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식인지 그 이면을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조호진 타키온 뉴스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삼성전자에는 긍정적인 호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 젠슨 황의 엔비디아 CEO가 그 박사 학위를 받으려고 예. 홍콩 그 과기대에 갔었는데 이때 언론 인터뷰에서 삼성전자의 HBM3E 8단, 12단을 빨리 인증해서 패스트트랙 처리하겠다. 이렇게 좀 답변을 해서 예. 오늘도 그 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젠슨왕 CEO가 이제 홍콩 과기대 명예 박사학위를 이제 받으러 갔었는데 홍콩 과기대는 뭐 아시아에서 이제 유명한 대학으로 이미 알려져 있죠. 거기서 이제 명예 박사학위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 홍콩 과기대 명예 이학 박사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받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뭐 서울대나 카이스트에서 만약에 젠슨왕한테 명예 이학 박사학위나 공학 박사학위를 주겠다고 하면은 젠슨왕이 오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홍콩에서는 아주 발빠르게 좋은 어떤 결정을 내렸고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서 젠슨왕이 이제 블룸버그 TV랑 인터뷰를 하면서 당연히 중요한 이슈였던 그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젠슨왕이 이제 그 엔비디아가 지난 이제 21일 날 우리나라 시간은 20일 날 목요일 날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고 그러면서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젠슨왕이 엔비디아 여기까지 오기까지 중요한 협력사도 있었다면서 쭉 나열을 했어요. 쭉 나열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메모리 기업으로 HBM3를 공급한 메모리 기업으로 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을 언급을 했는데 삼성전자 언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언급하지 않았으니까 야 이거 좀 잘못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또 여러 가지로 뭐 시장에서 이제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젠슨왕이 이제 아까 말씀 홍콩 과기대 그 끝나면서 이제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그 당연히 질문이 나왔겠죠. 질문이 나왔는데 여기 젠슨왕이 이제 삼성 HBM3에 3E에 대해서 8단과 12단을 갖다가 가능한 한 빨리 인증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패스트 트랙이라는 것보다는 정확한 워딩 가능한 빨리 이제 그 인증했으면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장 시작하면서 삼성전자 주가 좀 올랐다가 그리고 다 주가 좀 내려갔습니다. 그 장 시작한 것보다 좀 내려갔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일단은 이제 젠슨왕이 삼성전자에서 그렇게 이제 그 코멘트를 했다는 건 이제 알려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홍콩 과기대에서 어쨌든 학위 그 수여식이 있었는데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예. 인물이 아닐까. 마이크도 엄청 많네요.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 젠슨왕 CEO가 사실 삼성전자에는 좀 아픈 소식도 많이 전하긴 했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주요 협력사에 쏙 빼놓은 예, 예. 그게 이제 주주들을 실망을 시켰고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지난번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는 이제 납품을 할 거다라는 또 네. 기대도 주고 무엇을 믿어야 될지 네. 약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대표님의 생각 어떠세요? 예. 그래서 그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하나 좀 이렇게 훑어보시면 좀 더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여기는데요. 예. 가장 가까웠게는 아까 말씀하신 삼성전자가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정확한 내용은 뭐였냐면은 UBS 이제 애널리스트가 니네 HBM 잘 되고 있어 어떻게 되고 있어? 라는 원론적인 질문을 했어요. 원론적인 질문을 했더니 당 질문을 받은 삼성전자 부사장이 거기에 대해서 원론적인 질문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요한 고객사와 콜 테스트에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둘 사이에서는 어느 워딩도 없어요. 어떤 워딩이 뭐냐면 엔비디아 워딩이 없어요. 엔비디아 워딩이 없지만은 굳이 뭐 사실은 뭐 잘 되고 있냐 물어봤더니 주요한 고객사하고 우리 콜 테스트를 진행 중이야라고 말할 만한 고객사는 사실 엔비디아밖에 없다라고 시장이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뭐 저도 그 해석은 무리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쨌건 그 이후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으니까 이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저께 이제 그 젠슨왕의 그 발언이 정해졌고 그보다 더 중요한 발언은 뭐였냐면은 한 6개월 전쯤에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젠슨왕이 올해 3월입니다. 올해 3월에 이제 부스에 들러가지고 삼성전자 HBM에 대한 그 부품을 딱 들고서는 자기가 자필로 그 젠슨왕 어프로브드 그러니까 내가 승인했다라고 이제 그 자필 서명을 남겼고 그것이 이제 언론 보도를 알려지면서 야 진짜 이제는 엔비디아의 학수고대하던 납품이 이제는 되려나 보다라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어요. 근데 그 기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5월 10일 날 경기현 대표가 경질을 냈고 그다음에 9월부터 8월 말부터 9월부터 해서는 실망한 외국인들이 아니 도대체 언제 납품한다는 거야? 납품 못하나 보다라고 판단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계속 팔았어요. 계속 팔다 보니까 삼성전자 차트가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엄청난 우하향했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심지어 급기야는 이제 제 기억에 이제 15일이죠. 15일 날 이제 장마감하면서 삼성전자가
그 코로나 시절로 돌아간 49,900원을 찍었습니다. 4만 연재를 열었는데 그날 장마감을 하면서 이후에 삼성전자가 부랴부랴 뭐 10조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이제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지금 보시는 양봉 차트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반등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젠슨 왕이 금요일 날 블룸버그 TV에 인터뷰하면서 야, 우리 가능한 빨리 인증하려고 그래.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호재고 기분이 좋은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아니 3월에는 심지어 자기가 자필로 서명을 했는데 아니 납품이 안 됐으니까 야 이거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 거야? 실제로 의미가 있는 거야? 라고 불안 섞인 시각도 당연히 존재한다. 그런 어떤 것이 그 혼재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삼성전자가 갭 상승을 했다가 갭 상승을 좀 줄여가는 것도 아마 야 그때 3월 달에도 뭐 젠슨은 어프로브드 나라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안 된 거야? 이것도 그냥 하나의 립 서비스 아니야? 라고 이제 보는 시각도 있어서 좀 상승폭을 축소했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그러니까 젠슨왕이 인증까지 했는데 왜 최종 납품에 모자랐으니까 예. 이번 이슈도 불신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예. 그러면 좀 본론적으로 왜 아직도 못한 건지 예. 예, 그 이유를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 이유가 네. 한 보통 두 가지 정도로 꼽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적어도 HBM3에서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뒤진 후발주자다. 선발전 SK하이닉스인데 SK하이닉스가 여러 공정 중에서 가장 최적화된 공정이 무엇이냐. 최적화된 공정이라는 건 일단 수율이 좋아야 되고 제품 하나를 만드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수십만 개를 갖다 만들어야 되는데 수율이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공정 속도도 좋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검토했을 때 SK하이닉스는 자기가 원래 기존의 공정이었던 TC NCF 방식을 버리고 MR, MUF 방식 선택을 해서 HBM3E를 갖다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그것이 SK하이닉스의 입장에서는 최적화된 공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의 이제 MR, MUF 방식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삼성전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까지도 SK하이닉스 MR, MUF 방식보다는 자기들이 선택한 TC, NCF 방식이 더 우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으로 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SK하이닉스가 바보가 아닌 이상 1등 기업이 바보가 아닌 이상 TC, NCF 방식을 버렸다는 것은 이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니까 판단하고 문제가 있는 공정을 굳이 삼성전자가 TC, NCF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거기서 생긴 이제 후유증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 후유증 아까 말씀 공정상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TC, NCF 방식 버리고 MR, MUF 방식을 가면서 주요 단계마다 특허를 당연히 걸어놔요. 이거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걸어놨기 때문에 그렇다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TC, NCF 방식 갈 수밖에 없다. 특허를 갖다 우회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TC, NCF 방식을 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의 이제 그 엔비디아 납품이 늦어졌다. 이런 해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정으로는 TC, NCF 그리고 이게 MR, MUF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예,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SK하이닉스는 초기에 그 TC, NCF 공정을 썼다가 요거를 버리고 지금 MR, MUF 공정을 쓰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현재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가 버린 그 공정을 그가 TC, NCF 방식을 채택해서 연구 개발하고서 납품하려고 한다. 요 얘기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마이크론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HBM의 탑3 마이크론이 들어가는데 여기도 사실 TC, NCF를 채택해서 성공했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 건지.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삼성전자가 이제 SK하이닉스보다 두 가지 뒤졌던 하나가 이제 첫 번째 공정에 뒤졌고 공정에 뒤진 것이 여파로 특허 문제가 있고 특허 문제 때문에 마이크론도 역시 이제 MR, MUF 대신 TC, NCF 방식 선택했다 봅니다. 근데 성공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적어도 엔비디아의 H백, B백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마이크론은 최소한 10% 정도의 물량은 이제 잠식에 들어갔어요. 완전하게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독점 기업이었다가 거기에 마이크론이 들어가면서 10% 정도 시장을 갖다가 잠식을 했다. 근데 그마저 삼성전자 못했는데 그럼 마이크론은 성공했는데 삼성전자 왜 못했느냐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마이크론이 성공했으니까 TC, NCF 방식으로 성공할 수 있는데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게 두 번째 걸림돌인데 두 번째 걸림돌이 뭐냐면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는 분들이 시장에 나가서 뭐 용산이나 근처에 있는 상가에 가서 메모리를 갖다가 추가하거나 아니면 CPU가 망가져 CPU를 교체하거나 했을 때 부품만 사옵니다. 그러면 이제 데스크탑을 갖다 부품을 갖다가 조립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멀쩡하게 잘 돌아갔던 부품이 내 데스크탑 PC에 꽂으면 안 돌아가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건 부품의 오류가 아니에요. 부품의 오류가 아니고 부품에 끼어든 여러 가지 환경, 뭐 볼티지라든지 다른 부품의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에러가 생기기 때문에 안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처음 엔비디아에게 납품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기들에게 최적화된 환경을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 최적화된 환경 설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디서는 잘 돌아가는데 어디서는 잘 안 돌아가지는 누구만 아느냐? SK하이닉스만 알아요. 알려줄 이유도 없고 알려줄 가능성도 적겠네요. 그렇죠. SK하이닉스가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게 네. 야 친구 같은 한국에서 기업하는데 어렵지? 이런 것들 니는 안 되는 거야. 얘기해줄 의무도 없고 얘기해줬다가 오히려 그건 배임과 횡령으로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삼성전자가 마이크론 뚫었지만 삼성전자 못 뚫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렇다면 사실 HBM3는 이제 물 건너갔다. 오늘 벌써 11월 25일입니다. 물 건너갔다 본다면 HBM4에서는 삼성전자 승부수를 보겠다고 언론에서 자꾸 흘리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역시 HBM4도 삼성 SK하이닉스가 이미 선도 기업으로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 엔비디아에. 그렇다면 선도 기업 납품을 아까 같은 똑같은 스펙에 대한 어려움이 삼성전자 그대로 물려줄 것이다. 그렇다면 사실은 쉽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제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장 점유율을 가파르게 치고 들어간 SK하이닉스가 1등 주자로서의 혜택이 좀 큰 거고 그렇죠. 앞으로 예. 후발 주자들을 막을 가능성이 꽤 큰 거고 예, 예. 그래서 삼성전자는 HBM3 그 영역에서는 굉장히 서름이 있다. 예. 뭐 패스트 트랙 뭐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건 좀 진짜 가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아니 안 맞는 걸 갖다가 꽂았는데 전체 그 엔비디아 칩 하나가 얼마냐? 도매로 만약에 대규모로 산다 그러면 이제 그 3만 달러입니다. 근데 이거를 소매로 살 때는 9만 달러, 1억이에요. 예. 1억짜리 칩 하나가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젠슨왕이 이제 모험을 감수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젠슨왕 입장에서는 소울 벤더, 그러니까 이 HBM3를 실질적으로 SK하이닉스만 공급을 하다 보니까 불안해요. 왜냐면 SK하이닉스 어디선가 만약에 공정상의 차질이 생겨서 제대로 공급을 못한다 그러면 엔비디아의 전체적인 라인이 멈춰야 되니까 불안하니까 당연히 벤더를 다각화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종일 어떤 틈만 나면 삼성전자를 갖다가 격려하는 멘트를 나올 수밖에 없지만 이 납품을 가봐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이제 시장에서 주주들은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SK하이닉스 때문에 삼성전자 서름을 겪는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서름을 사실은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기업은 30년간 당했어요. 삼성전자가 언제나 1등 기업으로 먼저 치고 나가다 보니까 다른 후발 주자들은 이런 서름을 그대로 겪었다. 이 서름을 사실은 삼성전자가 그대로 겪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젠슨왕 CEO의 마음을 봐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공급처를 다변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럼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에게도 자꾸 기회를 주는 모양인데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할 일이 있고 삼성전자는 이 관문을 좀 뚫어야지 그동안의 우려가 좀 불식될 텐데 조금 더 지켜볼 사안은 있는 것으로 대표님 좀 봐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SK하이닉스와 좀 긴밀한 관계에 있는 그런 기업 관련 공시를 좀 알아봐야 될 텐데 SK스퀘어입니다. 일단 1,000억 원을 들여 자사주를 매입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소각을 한다라는 건데 예전에 매입한 자사주까지 포함하면 한 2,000억 원 소각을 하는 건데요. 이 이슈가 가지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 SK스퀘어 자체의 기업 의미도 다시 한번 좀 부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예. SK스퀘어가 낯선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 SK그룹의 전체 지주사는 이제 SK입니다. SK의 중간 지주사로 SK스퀘어가 있는데 이 SK스퀘어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SK스퀘어가 SK하이닉스의 최대 주주예요. 지분 20%를 갖고 있는 최대 주주거든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그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 영업이익을 갖다가 이제 그 상사증권 같은 거는 38조를 내놨어요. 근데 저는 45조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건 이제 엔비디아 이제 블랙엘이 잘 팔릴 거라는 전제에서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이 가시화되고 그래서 내년에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45조까지 이제 저는 바라보는데 만약 그렇다면 그 엄청난 영업이익이 누구에게 떨어진 것이냐? 모기업인 SK로 가기에는 한 단계 더 건너서 가야 돼요. 그 중요한 거를 수혜를 고스란히 SK스퀘어가 이제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SK스퀘어가 눈여겨보시면 좋겠고 SK스퀘어는 그래서 SK하이닉스 말고 많은 계열사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시베방가도 있고 뭐 많은 계열사들인데 하지만 그 많은 계열사들 중에서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95% 이상이다. 사실상 SK하이닉스의
매출과 주가에 그대로 연동된다고 볼 수가 있고 그것이 차트상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SK스퀘어랑 SK하이닉스랑 올해 YTD를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그 차트가 그대로 이제 흘러간다는 걸 알 수 있고 지금 보신 거 뭐냐면 그런 중간 지주사인 SK스퀘어를 포함해서 다른 지주사 SK, LG, 그다음에 HD 현대 이거는 현대중공업그룹의 지주사이고 그리고 이제 삼성물산, 삼성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삼성그룹 완전하게 이제 지주사 체제를 가지지 않았어요. 그건 이제 공정거래 여러 가지 조항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을 보더라도 전체 SK스퀘어가 지주사 전체를 통틀어도 가장 높은 수익률 6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화면은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의 그 주가 동조화 같이 올라가고 같이 내려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설명이 되죠. SK스퀘어의 여러 가지 계열사가 있지만 실제로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95% 이상이다. 그러다 보니까 SK하이닉스가 올라가면 SK스퀘어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주가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만약에 내년에 유망하다 그러면 SK스퀘어를 동시에 사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번에 SK스퀘어가 무려 2천억이라는 그 큰 금액이죠. 주가를 갖다가 주식을 소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각 기존의 주주들 입장에서는 앉아서 내 가치가 증식되는, 증가하는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그 부분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SK하이닉스의 최대 주주 SK스퀘어라고 말씀드렸고 시장이 원하는 거 반기는 자사주 매입 소각 그 이슈를 발표를 했습니다. 어찌됐건 SK스퀘어의 매출과 뭐 영업이익 이런 것들 예측하려면 뭐 주가도 그렇고 SK하이닉스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네요. 네, 그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지주사 할인을 생각하면 주가는 정체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주사가 50%가 사실 대부분 할인돼요. 그러니까 보시면 실제로 지주사가 가진 계열사들의 상장사 시가총액 다 합치면 1조가 돼야 되는데 지주사의 시총 1조가 나야 되는데 1조가 안 나오고 뭐 3천억, 4천억이 허다하고 5천억만 나도 야 엄청 잘 받았는데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이 우리나라 지주사의 이제 시장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SK스퀘어가 이번에 1,000억을 갖다 소각을 하고 갖고 있던 1,000억을 추가로 소각하겠다 발표를 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나라 국내 지주사들이 할인을 받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지주사 할인을 SK스퀘어 지주사 할인을 갖다가 50% 이하로 낮추겠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SK하이닉스의 시총이 만약에 반영된다 그러면 SK스퀘어가 내년에 얼마가 돼야 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SK스퀘어는 내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상상인증권이나 다울투자증권의 전망 그대로 만약에 SK하이닉스가 내년 영업이익을 올리고 주가도 같이 올라간다면 SK스퀘어는 지금보다는 100%도 올라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 SK스퀘어가 간접적으로 이제 표명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SK스퀘어 수익률이 좋은 이유를 오늘 좀 분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SK하이닉스와 굉장히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 주가의 추가 상승 가능성 이쪽에서도 보시면서 함께 판단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삼성전자와 그리고 SK스퀘어 이슈까지 대담에서 들려드렸고요. 조호진 타쿄뉴스 대표의 분석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볼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뭐 삼성전자, 뭐 엔비디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주말 사이에 저희가 또 살펴봐야 할 것이 요즘 뭐 미국을 잘 봐야 되잖아요. 트럼프 당선인의 동향을 저희가 잘 살피고 우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할지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주말 사이에 미국에서 재무장관 후보자 그리고 상무장관 후보자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 두 사람 경제 투톱을 선정했는데요. 자, 과연 이 두 사람, 이 베센트와 러트닉은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우리 경제와 우리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스콧 베센트라는 트럼프 2기의 재무장관으로 낙점된 사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사진을 보면 딱 머리도 포마드하고 스마트하게 안경도 쓰고 뭔가 온화한 인상의 사람인데
스콧 베센트는 62세, 나이는 62세고요. 전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 최고 투자 책임자였습니다. 조지 소로스라고 하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명한 투자 대가 아래서 이 투자 업계의 여러 가지 노하우를 배운 사람이고요. 이러면서 월가에서는 이 스콧 베센트는 굉장히 똑똑하다, 그리고 능력이 굉장히 좋다라는 그런 평들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소로스 펀드에서 나와서 헤지 펀드인 키스퀘어 그룹을 본인이 창업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답니다. 그러면서 억만장자이고 미국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고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을 지지하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러면서 이 이야기가 트럼프의 마음에 쏙 들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해리스가 당선되면 미국 주식시장 폭락할 것이다. 이거 선거하기 전에 많이 들으셨죠. 이 이야기를 이 스콧 베센트가 이야기하면서 트럼프가 이걸 듣고 이 말이 맞다. 이 말을 선거에서 잘 활용해야겠다라고 콕 집었답니다. 그러면서 이 스콧 베센트가 트럼프의 눈에 들고 부각을 받게 됐다라고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자, 이러면서 월가에서 전망은 일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가에서는 스콧 베센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세를 지지하고 재정 운영 지출을 줄이는 매파적인 정책을 추진할 거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의 스탠스를 보여주는 재무장관이 될 것이다라고 월가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일단 스콧 베센트를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 스콧 베센트는 철저하게 IRA 해체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자, 인플레이션 감축법 해체로 재정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트럼프 당선인에게 후보자 시절부터 계속 제안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러니까 우리 업계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취임하고 나서 어쨌든 조세라든지 예산을 담당하는 재무장관이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겠고 비경제적인 반도체 공장 투자로 미국 경제 경쟁력이 약화됐다. 칩스법도 역시 건드릴 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에서 했던 것은 전부 다 비판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환율 감찰 대상국으로 우리나라 재지정됐는데 이 환율과 관련해서도 재무장관이 담당을 합니다. 우리나라 환율 조작국이 될지 여부를 잘 판단해 보셔야 되겠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관세를 일괄적으로 빠르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관세를 올려야 된다. 협상 카드로 관세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나마 우리에게 다행인 것은 이렇게 관세에 대해서는 강경론자보다는 좀 온건한 입장이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두 번째 반도체 투톱의 또 한 명. 러트닉이라는 사람입니다. 하워드 러트닉은 무역전쟁 야전사령관, 상무장관에 지명이 됐습니다. 자, 29세 때 투자은행 캔터 피츠제럴드를 입사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29세에 이 캔터 피츠제럴드의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30이 되기 전에 회장이 된 거죠. 가상화폐도 옹호하고 이렇게 캔터 피츠제럴드로 굉장히 돈을 많이 번 역시 억만장자,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은 특히 미국에서 9.11 테러를 극복한 상징적인 인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9.11 테러 당시에 이 사람이 회장으로 취임했던 캔터 피츠제럴드가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입주해 있었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고가 나서 그때 직원이 거의 660명, 658명이 사망을 하면서 캔터 피츠제럴드 회사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극복하고 다시 부활해서 돈을 엄청나게 번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9.11 테러, 미국 우선주의의 상징적인 인물이 된 사람이 바로 하워드 러트닉입니다. 자, 대중국 강경파고요. 중국 고율 관세 아마 계획을 짜고 시스템을 짜고 중국을 압박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중 강경파 보시는 것처럼 사진에도 아까 이 베센트보다는 약간 터프한 이미지죠. 자, 그렇다면 러트닉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기존의 상무부 권한뿐만 아니라 USTR, 미국 협상 부처인 USTR도 트럼프가 러트닉이 담당해라라고 위임을 해줬다랍니다. 우리나라와 FTA 관련해서 러트닉과 상의를 해야 되겠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 공장 건설 보조금 지급 권한도 상무장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법 232조나 슈퍼 301조 같은 것을 부활시켜서 우리나라 자동차나 철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좋은 조화를 이룰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일단은 관세에서는 조금 차이를 보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센트는 이 보편 관세를 천천히 도입해야 된다. 나라나 품목별로 조건부로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러트닉은 강하게 바로 취임하자마자 관세를 때려야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충돌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뭐 의견이 모아져서 한쪽으로 치고 나가게 되면 이것에 어떤 영향을 줄지 상상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가상화폐는 둘 다 친화적입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 한번 기대해 보시고, 일론 머스크는 러트닉은 좋아하는데 베센트는 별로 안 좋아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트닉이 훨씬 더 급진적이니까요. 자, 이렇게 투톱, 경제 투톱을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삼성전자가 좀 잡아주고 있네요. SK하이닉스도 상승하고 있고요. 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도 나와주다 보니까 시장이 위로 좀 올라가는 듯합니다. 네. 자, 이번 주에도 좀 이런 흐름 연말까지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오전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